제목 시민운동의 정치화와 민주주의의 과제, 좀 큰 제목을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학교에 있으면 시민운동에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지역을 살아가는 주민이자 또 한편으로는 동네 시장이나 혹은 큰 대형마트를 또 가끔씩 가면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당의 당원 활동을 하는 그런 하나의 또 다양한 주체로서의 제 감성이나 느낌을 가지고서 써왔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유월항쟁과 관련해서 그 유월항쟁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서두에 어떻게 썼냐면, 물론 유월항쟁이라는 것이 제가 그 서두에 썼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이 전형적 선택이론적으로 접근한 사람도 있고 혹은 뭐 유실된 대방이라는 식의 제목을 가지고 하신 분들도 많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것이 광주항쟁이라든가 혹은 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했지만 91년 5월 투쟁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정치 지형을 확실하게 바꿨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적어도 권위주의 지형에서 어느 정도 자유주의적인 그 사회로 발전을 시켰다라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권위주의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그 제도적인 합의를 넘어선 결정 과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6월 항쟁 이후에는 그런 제도적 합의, 즉 정당이라든가 의회, 헌법적 질서에 의한 정당이라든가 의회를 통한 그 정치적 합의가 나름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7년, 92년 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 정치학 이론 속에서는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에서 탈권위주의라는 것을 이제 이행이라고 총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위주의로부터 이제 나온 이후에 두 번의 안정된 정치 선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가 특히는 있죠. 이 두 번의 안정된 정치 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공고화의 과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공고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후퇴는 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이 행사를 주최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만들어진 것이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제 다른 나라와의 그 국제협정 속에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들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선전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일종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왜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 이후에 썼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공부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굉장히 정당제도가 안착하게 돼 있고, 지금 뭐 배동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정치가 안착하게 돼 있고, 어느 나라, 우리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지표라는 거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결합이 돼 있는데, 이 지표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뭐 공정한 선거가 진행이 되느냐, 뭐 복수정당제가 도입이 돼 있느냐, 뭐 폭력적으로 어떤 그 민주적 제도가 그 붕괴되는 상황들이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최근의 경우에 언론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나름 민주주의 수준이 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지표라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시민운동이 발달됐는가, 혹은 뭐 노동의제가 다양한,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당이라든가 의회 시스템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우리가 민주화운동, 그러니까 총칭 제가 이제 시민운동이다, 시민사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제가 민주화운동이라고 했는데,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한 측면의 제도정치적인 측면에서 말고는 과연 제대로 발전했는가라고 해서 저는 상당히 후퇴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광범위한 정치의 형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80년대 6월 항쟁 이전까지만 해도 의회 정치라기보다도 거리의 정치라든가 혹은 삶의 정치라든가 노동운동적인 노학연대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치 형태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6월 항쟁 이후에는 의회 정치, 정당 정치라는 것이 모든 정치를 대표하는 그 자체가 돼버렸고, 나머지는 정치가 아닌 그냥 운동의 형태, 어떤 저항의 형태로 이렇게 폄하되는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아시다시피 그 7, 8월 6월 항쟁, 7, 8월 노동대 주된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90년대 전무협이 만들어졌을 경우에도 그랬고, 그 이통령과 전민련이
통합이라는 표현은 쓰지 못하지만, 민통연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스스로 해소가 되고, 전민련이 이렇게 전화된 과정이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민통연과 전민련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전민련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6월 함께 이전까지 제가 여기 썼지만은, YH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것이 노동운동, 대중운동과 의회정치가 결합이 된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당 사회도 운동을 하게 되고, YS가 제명을 당하고, 그러면서 재화와 국회의원들이 결합을 하면서 부마항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시민들이 터지는 사건이었고, 시민당 바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87년 6월 함께, 그 다음에 대선까지 이어졌을 때도 재화와 의회라는 것들은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가 돼요. 물론 각자의 이해관계였고 굉장히 협소한 의회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 의회 정치력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두 세력들은 공생관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6월 함께 이후에 87년 대선 이후에는 이것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87년 노동자 추진 같은 경우에 전혀 그 의회가 결합을 하지를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전용석 투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노무현 정도가 그 스타급 의원, 이해찬 노무현 정도가 청문회라는 하나의 해프닝을 통해서 스타급 의원으로 진출했을 뿐이지 이들이 정확하게 노동민 의제를 가지고서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표적으로 90년도에 전노협이 탄생했을 때 복수노조 금지조항이라는 것들을 의회에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출범하자마자 불법단체가 되고 담배만 의원부터 담배만 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노동운동진 현장가들이 수배를 당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 의회도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민련, 전국연합 다 90년대 공안운동 속에서 수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배만 위원장도 나중에는 이제 의원으로 진출하셨고 전민련을 이끌었을 때 이평 의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부터 시작했죠. 민통연이라든가 전민련이라든가 전국연합 지금 마찬가지다. 통합민주당 통합진보당까지 이렇게 봤을 때 대다수들이 의회로 진출을 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편에는 이 의회 정치가 쭉 발전이 돼가지고 한국에 굉장히 선진형 민주정치, 제도정치를 만들어 왔지만 다른 한편에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나름의 그 대중운동들이 불법화되거나 의회 정치로부터 분리가 되거나 혹은 의회 정치의 흡수가 되는 그러니까 대중운동이 하나의 다른 한 축, 그러니까 정치라는 큰 틀에서 원어브댐이라는 하나의 한 축으로서 발전되는 것들이 아니라 의회 정치를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로들을 가져왔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91년, 92년도 민중당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96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을 고영길 위원장이 이끌어가면서 그 당시에 민주노총이 이제 이끌어가고 나서 민주노총에서 정치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우리가 그 지부정당을 만들자, 노동자정당을 만들자고 할 때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것이 꼭 레닌주의적인 어떤 그 강령 속에서 전의당이 있고 통정체가 있고 의회 전술을 위한 정당을 만들자. 이런 삼각 프레임 때문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배변할 수 있는 제도정치 속에서 우리의 어떤 불법적이고 탈제도적인 이 어떤 그 규정들을 깨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의회 전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노동자정당 추진을 했었고 그것이 권상국민심리 22일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 2004년도 원내진 칠할 때까지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놨던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민노당이 원내진 칠 2004년도에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시민, 많은 민주운동, 민자운동 세력들이 각 당의 각 지역위원회 쪽으로 결합이 돼 들어가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보궐선거든 지자체 선거든 이 선거 시기만 되면은 많은 운동들이 자신들의 그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그 특성화된 자신들의 그 정체성 운동들을 중단시키고 선거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합수산이 되고 자신들이 원래 그 주된 정체성 운동이든 대급운동이든 여러 가지 대급운동, 대중운동들이 이렇게 와해가 되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이 돼가면서 점차 오히려 2004년, 2008년을 이어지면서 대다수의 많은 지역운동, 대중운동, 대급운동, 정체성 운동들이 이 의회 선거 정치의 정치 속에서 굉장히 파편화되고 혹은 이렇게 대상화되는 식으로 전락이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이후에 이제 중간에 제가 여기에 선거
선거라는 것이 일종의 카니발이다. 그러니까 제가 카니발과 사육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통치자들은 저항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항을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효과적인 방식은 보궐선거든 지방선거든 일정을 빨리 땡겨서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마치 카니발 그 사육제를 가지고 실컷 먹고 즐기고 온갖 이제 저항을 하다가 선거 시기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수능이 되고 그 질서 속에서 다시 그 기존의 폭발적인 저항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굳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의 정치의 이 2년에 걸친 이 정치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특성인데, 작년에는 우리가 그 자스민 혁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저항의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쿠파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미국까지 해도.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는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0여 개의 선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을 포함해서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아랍 같은 경우에는 그 저항들이 선거라는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다시 그 저항이라는 것이 제도화되고 엘리트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현상들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라든가 선거제도를 깨자는 것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정당과 선거는 정치의 한 측면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하고 다른 측면을 복원해내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87년 민주화 운동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거리의 정치였고 이제는 제도의 정치로 가자라는 것들이 아니라, 거리의 정치는 거리의 정치로의 새로운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 정치는 제도 정치의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 두 축 중에 지금 하나가 빠져버리고 민주화운동을 보고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민주화운동을 보고시키는 것이 다시 정국연합을 만들고 미통령을 만들고 정민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느냐, 통정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가 그 반자본을 혹은 탈자본을 얘기하고 반생산을 얘기하고 생태를 얘기하고 다양한 정치성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항상 우리가 노동자 중심의 계급정당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번쯤 우리가 회의적이고 반성적인 접근은 필요하다.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90년대 초중반에 민주화 운동들이 급진화가 된다. 즉 뭐냐면은 공동의 적이 없을 때 이념 추구만 하는 그런 식의 그 오류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대중운동가 혹은 대중과 일반 서민들과 이탈되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민주화 운동들은 무엇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길게 쓰긴 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노동과 함께 쉼을 회복을 시키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즘 손학규 후보가 저녁에 있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신 손학규 선생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그분과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분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다른 그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평균 100시간 이상의 그 과외노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얘기를 보니 우리가 왜 노동을 하고 있고 왜 우리는 분노를 느끼는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분노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노동을 못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노동을 하는 이유가 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데 필요한 약을 얻기 위해서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서 쉬게 하는 것이고, 편한 집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지국가가 왜 중요하냐면은, 복지국가는 100만 원과 1억의 차이가 지금, 그러니까 100만 원의 그 월급과 1억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차이가 소위 말해서 복지국가 된다든가 어느 정도 그 사회적 공공성이 자리 잡는 나라에서는 적당하게 크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모든 그런 공공재니까 사용화된 공공재에 접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분노를 느끼는 거는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그 아픔이 100만 원 그 자체점이 아니라 1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어떤 내 종교적인 어떤 휴식이라든가 이런 데 접근을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노동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쉼을 확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가. 즉 공공성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미 상품화된 많은 그 공공재들을 다시 탈상품화시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민주운동을 하는, 민주운동을 하는, 노동운동을 하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는 IT 기재에, SN에, 스마트폰에 그 큰 기대, 거기에 이제 의지를 하면서 운동들을 펼치고 있다는. 이거 뭐냐? 또 다른 소비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자본을 얘기하고 생태를 얘기하고 반생산을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운동이라는 차원, 그러니까 일상을 넘어서 운동이라는 차원에서도 소비적인 형태 속에서 길들여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비적인 식,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를 해야지만 카메라와 SNS와 뭐 자동차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지만 하는 이 쉼의 형태를 극복하지 않고는 저는 자본주의를 이겨낼 수가 없다. 나가는 그것은 뭐냐면은 내일 당장 사회주의가 노래해서 갑자기 어느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주의 한복이 돼가지고 모든 것이 공공재가 되고 우리는 이제 많은 텍스를 내가면서 연대를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제 생각엔 내일 당장 오면은 오히려 운동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못 견뎌서 저항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소비적인 쉼의 형태에 이미 길들여져 있으니까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쉼이라는 형태를 어떻게 반소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 당장 사회주의가 왔을 때 그 패턴, 내일부터는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쉼, 같이 내 월급의 40% 50% 이상을 나눠줘가면서 타인들과 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그 연대무직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인다는 우리는 못 견딜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민주운동이라고 해서 민중운동이라 했을 때는 적을 제거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을 제거하는 운동이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통치자 사태가 나오지 않는가. 당내의 반대파를 반드시 수청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내가 저들과는 못한다. 이건 좀 운동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가장 싫은 정치인 거죠. 오히려 나와 전혀 다른 자, 이질적인 자와 적과 어떻게 동침을 하고 저들과 상생을 할 것인가. 자본가들을 어떻게 끌어내려가지고 사회주의가 도달하더라도 저들의 경영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저는 민주운동의 과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운동의 과제라는 것이 지금은 80년대처럼 정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어떤 윤리, 내부의 운동들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습성화시키고 관성화시켜서 만약에 내일 당장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훈련, 저는 그래서 뭐 대학교육을 한다든가 세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늘 고민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당 정치와 이 운동 정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치들이 어떻게 같이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같이 토론을 하면서 해야 될 것. 저는 오늘 여기서는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좀 원리를 찾아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는 것이라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얘기는 진보정당 이런 거 하지 말고 좌익정당 이런저런 신선해서 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진보인지 참 어려운 게 아니다. 이건 이제 사득이었고요. 엄수생님 오셨는데 좀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이승원 선생님의 아주 구체적인 이쪽에 문제 설정을 제시했다고 했어요. 노동과 쉼의 문제 설정을 했는데 자, 네, 안녕하세요. 지금 부산대 한국인문단 오조에서 이치대 교수라고 있고요. 전공은 지리학이고 공간환경학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론대에서 발제자님의 발제를 직접 못 듣고서 토론을 하게 된 점 너무 죄송하다고 본 건 좀 너무 큰 신뢰를 한 것 같아서 이승원님한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그래도 발제문을 미리 주셔서 발제문과 동일한 내용을 발표하셨을 거라는 전제 하에 제가 준비해온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더 안 하셨죠? 예. 토론 시작하면서요. 사실 제가 이게 애초에 생각하다 보면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뭔가 이게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 발제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렇게 지금 사회자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승원 선생님께서 아주 새로운 어떻게 보면 26절 정초에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난 2012년 3월 총선에서 시민운동가 진영들이 일부 시민운동 진영 혹은 이제 대표적인 시민 영망가 시민운동가들이 이 대의제 정당에 이렇게 대거 참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거라고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승원 선생님께서 오늘 발표하신 논문은 교수님 혹은 이제 교수님께서 소속된 성공회대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연구소가 아주 오랫동안 천착해온 민주주의의 극진화 혹은 형식적 민주주의 이후에 민주화운동과 민주화의 결과가 특히 2000년대 이후 정면화된 신자유주의화 과정에서 축소되어 온 상황, 그 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시 한번 극진화시킬 것인가라는 새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대단히 신론적인 기초를 놓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 쓰신 이 글 중에 이제 이 부분 이제 좀 사실 좀 강한 표현들도 있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선거를 정치 엘리트들에게만 허용된 항구적인 일자리 창출의 기여이자 목 없는 자들에게 던져진 절망과 분노와 거리의 정치를 일소시킬 일종의 카니발로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저자의 말을 근거로 유추해 볼 때 저자께서는 근대적 정치 혹은 의회와 행정으로 대변되는 제도된 정치 일반에 대하여서 대단히 불신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것으로 대중들의 정치적 필요, 용감, 요구에 대응한다는 것은 본원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혹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도 군데군데 지적을 하셨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로 이행 이후에 오히려 끊어버리지 못한 수구가 민주적, 형식적 민주주의의 하나의 이제 선택지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상황, 그건 이제 노태우 정부가 그랬고, 그 다음에 그 80년 이후에 치러졌던 첫 번째 90년대에 첫 번째 이루어졌던 지방정부에서도 민자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그런 역사에서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이런 의회 민주주의의 혹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분 동감합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날 25주년 6.19 항쟁을 다시 한번 6월 항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정말 정말 더 이상 그냥 추구라고 하기에는 이것이 이런 집단이 정치를 사유화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폐단에서 나타나는 그것에 대한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에 대한 절절한 요구들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시민단체가 정치화하는 것들, 시민단체 활동가가 정당에 이제 그 국회의원으로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90년대 한참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사실상 이제 서울시장이 됐던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자기 절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정치를 하는 것은 이를테면 신운동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배신하는 행위 이런 정도까지 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끌어들여져서 이렇게 다시금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복원시키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직접 답하진 않으셨지만 다시금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할 의무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선생님께서 대의제 민주주의, 그래서 이제 간접 민주주의와 거리의 정치라고 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계속 구분을 하고 그들의 이제 사실상 이제 전자가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들, 근데 이제 후자가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물론 이번 총선에서 과거, 저는 대의제 민주주의와 이 거리의 정치, 운동의 정치 말고 소위 이제 아래로부터의 정치 참여, 자치 이러한 것을 표방하면서 소위 이제 풀뿌리 정치, 그래서 정당박 정치를 얘기하던 그룹들의 전통의 한국 사회에 미미한 이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그들 중에 일부가 또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녹색
민주평화통합당이라는 전국정당을 하면서 이 대의제 정당 정치에 이렇게 어설프게 이제 좀 발을 담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대의제 민주주의와 이 거리의 정치 사이에 있는 이 생활 정치의 영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전망,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제 이를테면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정치적 주체를 지금 현재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식론적인 정초에서 노동 중심 사회의 그런 패단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자본에게 계속 끊임없이 포섭될 수밖에 없는 한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소비 주체로서의 어떤 복합적인 주체성, 그러니까 노동자의 주체성 안에서 소비 주체의 정체성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소비 무능력자와 소비 능력자를 구별을 하셨고,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대안으로서 비소비적인 쉼의 어떤 그런 그 소비 무능력자들이 비소비적인 쉼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세력화 혹은 이제 그러한 공간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의 정치 질서, 우리의 관계 질서들을 재구성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대단히 단초로만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47쪽에 이제 저는 이제 주구 패러그래프에서 통해서 이제 선생님의 단초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 나오며 위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소위 이제 경제 사회 관계의 지역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라는 수준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정치 엘리트들의 의회 그런 게 대의제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아주 이렇게 어쩌면 이제 저희 과도한 개인적인 이렇게 해석일 수 있는데요. 선별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 단락에서 보여주셨고, 바로 그 밑에 단락에서는 이를테면은 이 신자유주의 이후 자본계급의 어떤 계급 수복 전략으로 이제 새로운 경제적인 어떤 그 균열점들이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어떤 경제적인 이슈로 이렇게 대결되는 그 새로운 형태의 이해 당사자 운동이 어떤 식으로 바로 이제 지금 현재 균열의 시점들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재구성의 노력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 그런 그 단초들을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방금 배성민 선생님께서 주체를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말 속에 이제 이미 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원 선생님께서 이 책을 이 파트의 관제를 담당하시면서 이 비소비적인 쉼, 특히나 이제 소비 무능력자들이 스스로 말하게 하고 스스로 그 주체화 될 수 있는 것, 이 비소비적 쉼이 사회 운동화 될 수 있는 가능성 혹은 이제 이행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두 답변하려면 아까 발표하신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망이나 비전은 빼시고 간단히 3분에 하실 수 있는 요약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발제를 안 듣고 하시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근대정치 자체에 대한 철저한 배경이라든가 반대 이런 것보다도 소위 말하는 정당과 의회 정치 쪽으로 너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의회나 선거 정치, 정당 정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너무 이렇게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운동을 왜 했는가에 대한 그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잊지 않았는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녹색당을 만들 때 제가 아는 이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차세대 아네키스트 학자예요. 그 친구는 자기는 절대로 정당 정치 안 한다고 하다가 녹색당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항상 당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젓가락으로 먹다가 또 펌프로 먹다가 하는 것처럼 또 지역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정당 정치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타자에 대해서 기대가 안 될 경우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운동가들이 정당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 저는 정당 정치 좀 발을 들였던 사람으로서 당시 이제 진보정당, 그러니까 민주정당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겁니다. 강기광 의원이 있고, 담병원 의원이 있고, 권영길 의원이 있고, 노회찬 의원이 있어요. 담병원과 강기광 의원은 사실 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자신들이 돌아갈 운동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농촌이 있고,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영길 의원과 신당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은 직업 정치인 말고 사실은 돌아갈 기가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민운동가들이 정말 저는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돌아갈 운동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자신들이 정당에 가거든, 그 다른 타당과 어떤 뭐 야합을 하든 뭐 통합을 하든 그래서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갖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 자기의 운동 공간을 버리고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시민운동가가 정당운동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는 제 경험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는 아까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제가 소비 능력자, 소비 노능력자로 바꿔놨어요. 뭔가 주체가 변화됐다. 이제 과거에 시민이 이제 소비자로 전락이 되고,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전락이 되는데 이제는 소비자로 됐다. 왜? 소비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공공재라는 것이 모두가 이제 사용을 하나 되기 때문에 소비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인데,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뭐 비정규직 중에서도 뭐 돈 많이 버는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소비 능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비 능력이 없는 자들. 예를 들어서 하우스토어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지만 또 소비 능력이 점점 축소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능력자냐, 소비 불능력자냐가 굉장히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화무쌍하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소비 무능력자들을 일정히 소비 능력들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쉼을 회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기본소득제가 이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소비 능력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반자본이라든가 탈자본이라든가 반생산의 측면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 과도기적인 측면, 왜냐면은 레스큐라는 뭐 구호대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인연과 일단은 살리고 보는 거잖아. 살리고 보고 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제는 이거는 좀 개량제로 할 때는 안 된다가 아니라 저는 당장 지금 죽어 나가 빠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최저임금제 올리고 빨리 실행해야 된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상태로서 머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소비 능력자로 만든 상태는 이제는 소비 능력자가 아닌 다시 원상태의 시민, 이제 국가가 약한 국가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국가로 이제 전환되는, 혹은 국가가 분화되는 이제 그런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좀 이제 바뀌어 나가야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이제 저는 정당 정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여기도 간단한 것처럼 정당 정치의 희생양들이 존재합니다. 정당 정치는 최소한의 프로세스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과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인데, 17대 국회, 18대 국회 때 아무리 우리가 카드 대란을 하고 입법을 추진하면 뭐합니까? 4년, 8년 이게 계류가 되고 폐기가 되면은 그 동안에 카드 비트되면 채무 불이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잠깐 죽는 걸 멈추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대의제라는 정당 시스템에서 절차라는 것들을 통해서 프로세스되고 입법하는 최소한의 시간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이민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문제를 스스로 싸우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라든가 같은 이제 정체성이 같은 사람들끼리 연대를 통해서 그 즉시 그것들을 해결하거나 잠시라도 살릴 수 있는 운동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당 정치가 당연히 필요하죠. 왜? 그 문제를 상시적으로 안정되게 치료할 수 있는 입법화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어느 정도 호흡을 주기 위한, 그리고 그 입법화의 속도를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의 또 다른 운동들이 좋아합니다. 이게 뭐 거리의 운동일 수도 있고 일상의 운동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입법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아는 전지전능한 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하시던 것처럼 지역에서 풀뿌리라든가 생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롤모델이 있을 때만이 그 입법자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입법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한 측면에서의 운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당정치가 포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마치 정당정치인들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사기라는 거죠. 이상을 마치겠습니다.